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자주 오셔야 되는데. 아, 그런가요? 얼마 만에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게 언제 오셨더라? 왜냐면 라디오에서 거의 2주에 한 번씩 그렇죠. 뵈니까. 자주 뵙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근데 항상 그런 말씀 강조해 주세요. 네. 자주 들어도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사람들 그냥 흘려 듣기도 하고. 맞아요. 또 왜 각인이 되려고 대표님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사람은 절대 교육으로 바뀌질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지식의 전달인데 교육보다는 훈련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은 기본이 반복입니다. 반복. 우리가 하루아침에 근육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PT를 받으러 가도 트레이너님께서 계속 하라는 운동을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공부, 운동, 저축의 공통점은 반복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머니 트레이닝이라는 게 저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구나 돈 잘 모으고 싶죠. 절약하고 싶죠. 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반복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때는 개근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네. 네. 중요했죠. 중요했죠. 네. 그게 성실성의 어떤 척도인데 그렇죠. 요즘은 뭐 개근상이라는 거를 잘 얘기 안 하는데 오히려 개근을 하면 개근 거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니 남들은 다 뭐 이렇게 놀러도 가고 해외 갔다 오는데 뭐 이렇게 열이 뻗쳐서 그 학교를 다 나갔느냐. 사실 좀 씁쓸한 얘기긴 한데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학교를 그냥 안 가도 된다라고 했으면 진짜 개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고 싶을 때 오고 선택에 맡겼다면. 선택에 맡겼다면. 그러니까 이게 강제성과 반복이라는 것이 트레이너한테 운동받는 거와 매우 비슷하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제 관련된 출연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매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뭐 오늘 좀 새로운 얘기 없는데 뭐 오늘 특별한 거 없는데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같이 보면서 느슨해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좀 다잡고 또 혼내달라. 또 혼내달라.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한 5분 10분 딱 혼줄이 나야 오늘 내가 제대로 생활할 수 있다. 이런 거라는 진짜 거예요. PT 받는 거네. 맞아요. 이게 PT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PT를 잘 안 받아가지고 모르는데 그 왜 똑같은 돈을 내고 어차피 저 운동기구 이렇게 들 줄 알고 어느 쪽 근육인 거 알면은 그 다음부터 그냥 혼자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돈을 주고 PT를 받는가? 근데 강제적으로 반복해서 맞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 선생님이 있으니까 내가 무서워서 또 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내 몸에 완전히 체득화될 때까지는 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혹시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강연을 하시면서 진짜 좀 근검절약 할 수 있는 아예 사람의 성향이 따로 있다고 보세요? 사람 성격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사람은 안 바뀌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바뀌어 할 때 그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퍼스널리티를 얘기하는 건데 퍼스널리티 안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캐릭터가 있고요. 성격. 또 하나는 템퍼러멘트라고 기질이 있는데 기질과 성격이 합쳐져서 그 사람이 인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안 바뀌는 건 기질이에요. 기질은 안 바뀝니다. 그건 사실은 약간은 유전적인 것도 있고 타고났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성격은 말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뀝니다. 어떻게 성격이 바뀌지라고 얘기하지만 성격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꾸준히 무수히 많은 반복을 하면 할수록 조금 바뀝니다. 저만 해도 말이죠. 뭐 이게 바깥에 이제 나가서 뭐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있고 뭐 좀 외향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생활기록부에 내성적이며 말이 없고 뭐 이런 게 항상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도 그런 성격인 건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불편할 것 같다. 어떻게 좀 바꿔보자. 그래서 막 이게 좀 바꾸려고 막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바꾸려고 시도하니까 아주 조금씩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도 뭐 내가 좀 외향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돈 관리의 습관 하잖아요. 그러면 돈 관리를 돈은 쓰는 스타일이나 절약하는 스타일 이게 여러분 기질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기질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굳어졌기 때문에 아 이건 타고난 거야 라고 기질로 믿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캐릭터입니다.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두 번 시도해갖고 아유 난 안 돼. 나 좀 바뀌어보려고 그랬는데 난 이게 타고난 게 천성이 아닌가 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더 시도를 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죠. 바꾸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바꾸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공부, 운동, 저축을 하나로 묶었죠. 얘기잖아요. 네. 예전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을 잘 보면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은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너 그렇게 열심히 공부 잘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그러면 그냥 뭐 하는 거야.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항상 보면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 관리는 내가 이걸 해서 어떤 결과를 몇 년 안에 어떻게 얻겠다라는 것이 있는 사람한테 바꾸겠다라는 게 먹히는 거지. 그냥 아 나도 절약하고 싶다. 그냥 나도 좀 돈 좀 저축 좀 하고 싶다.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목표가 이끄는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해보면 몇 번 하다가 그냥 아유 난 못 바꿀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기질이 타고난 어떤 성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목표 지향적으로 목표를 세분화해서 재정적으로 어떤 나아가려고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절약하고 관리하고 저축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목표가 중요하다.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실 아까 기질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 투자에 있어서도 예전에 찰리 먼거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호기심, 기질,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기질은 이제 타고나는 거라서 타고나는 거죠. 어느 정도. 어떻게도 바꿀 수는 없는 잘 안 거고. 바뀌어요. 네. 그런데 목표를 가지고 하나둘씩 습관을 좀 챙겨 나가다 보면은 그래도 성격 바꾸듯이. 맞아요. 습관은 바뀐다. 캐릭터는 반드시 바꿀 수 있다. 이거죠. 캐릭터는 바꿀 수 있다. 야,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다중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중이. 예. 근데 우리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대표님은 대기업 예전에 다니셨잖아요. 삼성. 네네, 삼성그룹에. 예. 거기서는 그래도 뭐 30대 후반까지 다니셨던. 제가 한 11년 정도 직장 생활했으니까. 네. 그 좀 한 30대 중반까지는 다닌 거죠. 연봉도 꽤 괜찮았을 거고요. 뭐 그때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안 나는데 뭐 다른 데보다야 조금은 높았겠죠. 예. 혹시 그러면 젊은 나이에 대기업 다닐 때도 그렇게 소비를 잘 안 하셨어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너무 오래된 얘기가 제가 90년대 한 후반 정도에 입사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 볼 때 와 진짜 뭐 25년도 더 된 이야기니까 조금 너무 옛날 얘기 같은데 사실 그때는 돈을 정말 안 썼는데 제가 왜 안 썼냐 그럼 제가 변명을 하자면 이게 뭐 변명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왜 안 썼냐면은 원래도 성향이 조금 아끼고 돈 안 쓰는 스타일이긴 한데 당시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화는 저녁에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럼 술을 누구 돈으로 먹냐? 회사 돈으로 먹잖아요. 회비. 예. 뭐 회비가 아니라 보통 회식비 같은 걸로. 그러니까 내 돈이 안 나가요. 거의 일주일이면 하루 정도 빼고는 거의 저녁에 뭐 있거든요. 좀 뭐가 모임이 있고 이렇게. 그럼 그 대부분 다 뭐 선배들이 사주거나 뭐 대부분 뭐 회식비 같은 걸로 하잖아요. 돈이 안 들죠. 점심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중식 보조비라는 게 나오고 뭐 그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이렇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구내 식당들이 다 요소요소에 잘 돼 있거든요. 별로 안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놀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놀토가 토요일에도 토요일도 출근하는 거야. 근데 토요일 출근하는데 옛날 여러분 사람이라서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토요일 날 출근하면 1시에 퇴근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상사분들이 1시에 퇴근하느냐 안 해요. 요즘은 상사분들이 뭐 퇴근을 6시 하든 8시 하든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문화지만 그때만 해도 상사가 안 가면 못 나가는 거예요. 1시 정도 되시면 업무를 마치시고 신문을 보시기 시작합니다. 신문을 보시는데 무슨 일보 다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딱 털고 다른 일보 또 갖고 와서 또 다른 일보 보시고 이러면 3시 4시까지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일하는 척하고 거기다 감히 저 부장님 먼저 가겠습니다. 팀장님 먼저 가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때는 뭐 상상 안 돼요. 못했죠. 그래서 20여 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도 그러고 그러면 일요일은 어때요? 피곤하죠. 그냥 무조건 자야 돼.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 없죠. 인터넷 없죠. 그럼 스마트폰 인터넷 없다는 건 무슨 쇼핑 같은 거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배달이 없죠.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다음에 놀토까지 일하니까 뭐 식사나 술 없고. 이런 거 다 회사에서 먹고. 그리고 일요일 날은 뭐 그냥 거의 쓰러져서 자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무슨 연애를 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질 않아요. 요거를 그러면 2024년을 살고 있는 MZ세대나 다른 분들한테 조금
이걸 어떻게 준용을 해보라고 적용하기가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래도 돈을 잘 안 쓰는 스타일인데 예. 당시에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돈이 저는 양복 값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다 양복을 입었는데 그쵸. 양복이 비쌌어. 그 당시에 제일 비싼 게 양복인데 저는 이제 삼성그룹이니까 제일모직 옷을 또 입잖아요. 뭐 주로 LG그룹은 또 뭐 이렇게 LG 패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또 되게 비쌌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것이 우리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넉넉하지 않으니 네가 빨리 돈을 벌면 빨리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그 내 집 마련이라는 걸 진짜 중학교 때부터 들은 것 같아. 그래서 돈을 좀 강력하게 모았던 것이 가능했던 것 같고 목표가 있었던 거네요. 네, 목표가 좀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월급을 받아서 뭐 재형저축되고 한 150 얼마인가 받았던 것 같은데 155만 원인가 받아서 124만 원 저축했거든요. 와. 근데 그 당시에는 지하철 요금이 제가 알기로는 350원인가 뭐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러니까 155만 원 받아서 124만 원 저축하면 31만 원 남잖아요. 네. 그걸로 뭐 어떻게 생활하냐 그러겠지만 당시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나가서 외식도 그다음에 해외여행이라는 것도 거의 안 가던 없었다.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도 뭐 해외여행을 신혼여행을 가는 분들은 있었지만 바로 저희 선배들 때까지만 해도 그냥 제주도를 가거나 부산을 가는 게 그거였고 지금처럼 월급 300, 400인데 명품 가방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동차를 산다? 이런 문화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지금 한 40대 이상에서는 좀 끄덕끄덕하면서 맞아, 그랬지. 공감을 하실 것 같고 약간 좀 MZ세대는 뭐야 이거 와, 이렇게. 저건 조선시대에 오셨나?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시간적인 여유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더 많이 좀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시대가 변한 만큼. 제가 이제 뭐 아주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러 가요. 뭐 네. 예를 들면은 뭐 김미경 대표님이나 뭐 김작가 TV의 그 작가님이나 뭐 엄청 버시죠 돈을. 굉장히 그 이렇게 성공하신 분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러 가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아유 많이 바쁘시죠? 이러고 인사를 하면은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 바쁘다 당연히 바쁘다.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지난 한 1년 2년간을 뭐 좀 바쁘게 지낸 것 같은데 작년에 여름 휴가 어디로 갔나 생각을 해보니까 여름 휴가를 안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름 휴가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인데 가긴 갔는데 가족들이 3박 5일로 베트남을 갔어요. 근데 나는 안 갔어. 왜 안 갔나 봤더니 3박 5일을 스케줄을 도저히 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집에서 있고 가족들만. 엄마, 아들, 딸만 강아지는 제가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막 너무 가고 싶었는데 막 나만 못 가서 열받네 이게 아니고 그냥 갔다 와. 나는 지금 뭐 일이 많아서 좀 못 갈 것 같아. 친구들이 막 전화 옵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넘어가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너 골프 치냐 이러고 막 전화가 오거든요. 뭐 골프 안 친 지 뭐 한 10년 넘었긴 했는데 그래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그래 골프를 치러 가고 싶은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하루 7, 8시간이 안 나. 그래서 결국은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가 아마 우리 그 말씀해 주신 우리 이대호 대표님이 얘기하신 건 그걸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뭐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고 좀 이제 좀 쓰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뭐 그렇죠. 뭐 예전에 막 직장 생활할 때보다는 좀 낫죠. 근데 이제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그 성공했던 분들도 다 보면 하는 얘기가 바빠서 뭐 돈을 뭐 이렇게 어디다 쓸 시간도 없다. 뭐 내가 절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쓸 시간이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뭐 속된 표현으로 성공한 사람들, 고연봉자들이 더 바쁘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뭐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또 그냥 그렇게 스케줄에 의해서 그냥 굴러가는데 제가 직장인들을 좀 멘토링 한다고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뭐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만나는데 좀 최근에 좀 놀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N잡이라는 게 있다는 건 저는 알았지만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N잡을 하고 있구나. 젊은 친구들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와, N잡을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놀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봉이 높은 사람이 N잡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N잡을 해서 연봉이 높아진 겁니까? 아니고 아니면 원래 연봉이 높은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근데 그런 분이 더 엔잡에 적극적이고 연봉이 낮은 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엔잡을 덜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연봉이 낮으면 피곤함을 많이 느껴요. 일단 연봉이 낮다는 것 자체가 피곤한데 내가 집에 와서도 무슨 주말에 나 이거 빨리 보상해야 돼. 내가 이렇게 작은 소득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이런 자기 보상 심리가 강해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자기 보상 심리가 강해요. 근데 이제 연봉이 높은 분들은 물론 그분도 힘들겠죠.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연봉이 높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목표가 달라. 제가 아까 목표가 이끄는 돈 관리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일단 눈높이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엔잡을 시간제 엔잡이 아니라 이런 거죠. 시간제 엔잡은 뭐냐? 잠깐 내가 이 시간 그냥 노느니 뭐하니? 그리고 뭐 알바를 해서 뭐 카페에서 뭐 서빙을 하든 뭘 하든 이 시간 내 시간과 돈을 바꾸겠다라는 시간제 엔잡이 있는데 그거 말고 주로 연봉이 높은 분들은 시간제 엔잡보다는 조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 가지고 요거를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로 좀 키울 수 있는 일을 약간 실험 삼아 돈벌이 수단으로 뭔가를 하고 있더라. 뭔가 생산성을 높이든지 자기 개발을 하든지 통번역을 좀 일을 가지고 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하는 어떤 개발자 같은 경우는 뭐 개발 무슨 업무를 좀 한다든지 뭐 온라인 커머스를 뭐 한다든지 뭐 뭔가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양극화라는 게 지금 우리 앞으로 경제 30년의 가장 큰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양극화가 사회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성숙되면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한데 이게 딱 보면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딱 끝나고 나면 집에 가야 되는데 막 공부 더 막 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탄력 받았을 때 더 해야 된다고 앉아 있는 친구들은 주로 막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이고 선생님이 보기에는 야, 쟤는 너 좀 공부 좀 해라 이러는데 그런 친구들은 빛의 속도로 집에 가버리거든요. 컨디션 관리해야 된다고. 컨디션 관리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극화가 이런 거에서 나오는구나. 조금 약간 씁쓸하지만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저도 진짜 그 연봉 높은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 더 많이 일한다라는 거 보고 뭐 한켠에서 또 공감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MZ세대나 다른 분들한테 이걸 또 알려주고는 싶은데 괜히 그런 말하면 또 꼰대 같고. 맞아요. 어떻게 지금 그분들한테 우리 전달해야 될까요? 이제 와이스트리트 그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냥 뭐 꼰대. 꼰대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연봉이 높고 조금 성공한 사람들이 더 오히려 더 일을 많이 한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그분도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쪽으로 가서 하다 보니까 조금 생산성이 높게 나오고 생산성이 높게 나오니까 내가 모티베이션이 되고 그러니까 또 더 하게 되고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는 소득도 적고 막 정말 월급이 적어서 그거 자체가 막 기분이 다운되고 그러기 때문에 난 피곤하니까 난 누워 자야 되고 누워 자고 나서 또 내일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언제 알바를 하고 새로운 공부를 하고 또 새로운 거에 도전하냐. 이게 이 악순환을 한 번이라도 선순환으로 돌려보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선순환이라는 걸 한 번 맛을 봐야 이게 왜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드린 거예요. 왜 똑같은 시간을 일하는데 소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피곤함이 다르냐. 그 얘기는 결국은 내가 조금 노력을 해서 안 쓰고 돈을 모아보거나 조금 더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봤을 때의 성취감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야, 그거 뭐 조금 더 해가지고 뭐 조금 더 번다고 뭐가 대단해? 근데 그걸 조금 더 벌어봐서 그걸 조금 더 통장으로 조금 더 옮겨서 내가 지금 당장 소비를 하면 내가 오늘 뭔가를 이 물건을 사. 그럼 이 물건이 나한테 내 손에 들어오죠. 가능해. 내가 이걸 이걸 쓸 수 있는 것으로 가능해지지만 이 가능을 오늘 내가 좀 참고 이 가능만큼을 통장으로 세이브해서 그걸 가능성으로 만들면 가능성으로 만드는 게 기쁠까? 내가 이건 오늘 물건으로 가져서 이 물건을 내가 쓰는 가능의 기쁨이 클 거냐? 라고 본다면 부자는 무조건 가능성의 기쁨이거든요. 100억, 1000억 가진 부자들이 가보면 100억, 1000억을 가지고 나 같으면 100억 있으면 람보르기니 뽑을 것 같은데. 근데 가서 100억, 1000억인 사람 만나보면 람보르기니를 안 사는 거야. 아니 왜 안 사세요? 람보르기니 사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안 사느냐? 그 사람은 람보르기니를 사서 이렇게 람보르기니를 내 손 안에 잡는 기쁨, 가능의 기쁨보다는 100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딱 들어있고
내가 저걸로 뭐를 할 수 있지? 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네? 라고 하는 가능성으로 갖고 있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 근데 그거에 중독이 된 사람, 저도 그거에 중독이 된 사람이 왜 안 쓰겠어요? 왜 안 쓰고 자꾸 모으고 자꾸 더 만들려고 하느냐? 그럼 뭐 아주 그냥 뭐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능성으로 커지는 게 더 기쁜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사서 그거를 활용하는 것도 기쁘지만 그것이 가능성으로 커지는 것만큼 인생에서 기쁨을 주는 게 없다. 그러니까 가능보다 가능성. 그래서 여러분 선순환으로 한 번만 돌려보시는 노력을 하시면은 조금 고통스럽죠. 처음엔 당연히. 여러분 그 PT 받으러 가셔가지고 처음에 뭐 30kg 들어봐, 40kg 들어봐 그러면 벤치프레스 안 되잖아요. 막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고통스러운데 왜 시키냐? 조금 해보면 그렇게 고통스럽던 게 조금 되네. 그러면 좀 그걸로 좀 멈춰주면 좋겠는데 트레이너가 또 자 그럼 45kg 한번 가봅시다 이러잖아요.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고통이 몸에 익숙해지도록. 그럼 몸에 고통이 익숙해진 거에 나한테 주어지는 결과는 뭐냐? 여러분 운동을 막 고통스럽게 하고 막 근육이 땡기고 아프고 그 다음에 샤워장에서 샤워 딱 하시고 나가서 바깥에 딱 공기를 쐈을 때 어떤 느낌이 가지셨습니까? 상쾌하죠. 그러니까 그 상쾌함과 성취감에 중독된 사람이 이제 김종국 씨 같이 되는 거예요. 운동으로 따지면. 그리고 막 부자들은 막 저렇게 돈이 많은데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왜 저렇게 돈을 또 모으려고 하느냐. 그 성취감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취감을 맛을 못 본 사람은 이걸 어디 가서 느끼려고 하냐면 자꾸 신용카드로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뭘 사거나 뭘 가거나 뭘 먹거나. 이래야만 성취감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맨날 공부하는 사람, 맨날 저축하는 사람, 맨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김종국 씨 같은 경우는 맨날 저렇게 몸을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운동을 했겠어. 왜 저런 걸 할까? 그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지. 그 사람에게 그게 제일 행복한 거죠. 그게 제일 행복한 거죠. 여러분도 빨리 선순환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어떤 지인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도 회장님들처럼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아는 회장님들은 제일 바쁘다고. 맞아요. 더 바쁘고 더 힘들게 산다고. 편한 사람이 없어. 그런 질문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대표님은 짠테크 어디까지 해보셨는지. 요즘에는 그 짠테크도 레벨 같은 거 있다던데. 그래요. 뭐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5만 원 받아갖고 124만 원 저축했으니까 뭐 이 분야에서는 저도 뭐 내놓으라면 뭐 내놓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골프를 제가 왜 빨리 배웠냐면은 저희 회사 직장 다닐 때 명예퇴직 하시는 상사분이 있었어요. 근데 명예퇴직 하신 분이 상사분이 나가자마자 스크린 골프장을 차린 거예요. 그냥 요즘으로 말하는 스크린 골프장이 아니라 실내 연습장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네,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가서 막 인사드리고 막 축하드립니다 선배님 이랬는데 왠지 등록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대 때 그걸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막 연습을 하고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골프를 빨리 배웠어요. 근데 뭐 이렇게 취미는 없고 돈이 많이 드는 거라 굉장히 극도로 경계하긴 했는데 어떻게 내 돈 안 들이고 골프 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조금 쳤어요. 필드를 나가서.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누가 이제 불러서 골프를 치게 되는, 그러니까 내 돈으로 안 치게 되는 어떤 CEO 분이 뭐 이렇게 초대를 해줘가지고 그런 상황이 됐어. 근데 내가 골프화가 없었어 그 당시에. 네. 그럼 요즘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럼 또 초대를 받았는데 내 돈 들고 골프화 요즘 뭐 인터넷으로 시키면 다음 날 바로 오겠죠. 금방 오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 당시에는 그게 2000년대 한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골프화를 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골프화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기억에. 근데 그 친구가 당황했을 거야. 골프화를 빌려? 골프 신발 빌려달라고 해서 알았어. 그래서 회사에 와. 그래서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네. 영풍 빌딩 그 종각에 있는 거기까지 가서 지하철 타고 가서 그거를 그 쇼핑백에 받아왔어. 그래서 그걸 신고 그 필드를 나갔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나중에 아예 골프를 치러 나가니까 골프화를 사야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그냥 머릿속에 없었던 거죠. 왜 안 했냐면 이게 내가 뭐 골프를 필드를 뭐 얼마나 나가겠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제가 이게 최근에 이거를 와이프랑 얘기하다가 좀 창피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엔 내가 왜 아니 그냥 사면 되잖아. 지금 20여 년 만에 현타가 오는 거예요? 20년 아니 뭐 20년까지는 안 됐는데 한 그쵸 한 1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니야 그때 그 내가 그 친구 뭐 지금도 만나는데 좀 지금 얘기하면 좀 창피하다 생각할까? 그 친구는 나한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니, 근데 그 친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원래 경필이는 저래 이러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약간 지금 생각하면 참 쑥스럽다. 야, 내가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마우스가 있는데 이렇게 마우스가 있는데 마우스에 그 수신기가 있잖아요. 요즘 무선 마우스니까. 네네네. 그 동글이라고 하는 동글. 그 수신기가 그 껍데기가 벗겨져 버렸어요. 그 안에 그 회로가 다 드러나. 네. 그래가지고 이걸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막 너무 달아가지고 밑에가 서걱서걱 소리 나는. 막 이게 근데 쓰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이제 속으로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우리 그 문구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이거 무선 마우스. 그죠. 요즘 무선 마우스 싸요. 3만 원? 뭐 이렇게 1, 2만 원짜리도 있고. 근데 그거를 1년을 고민했어요. 제가. 그래서 1년을 고민하니까 내가 3만 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그냥 갈 때마다 살까 그러다 잡았다가 손에 놓고 잡았다 손에 놓고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바꿨죠. 그래서 최근에 일단 새 걸로 바꿨는데 왜냐하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보니 굳이 뭐 그거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마우스 하나 바꾸는데도 1년을 고민하시죠. 1년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그래야 돼. 뭔가를 사들이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돈을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다이소 가서도 물건을 안 사는 거죠. 왜냐하면 뭐 다 1,000원, 2,000원인데도 에이 필요 없어. 다이소 가면 그 마우스 5,000원짜리 파는데. 5,000원짜리? 5,000원도 안. 그건 뭐 본 적은 없네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아껴봤니?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물어보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 생각이 나는 게. 그 멜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음원 서비스 그런 거 하세요, 우리 대표님? 그렇죠. 하죠. 그게 되게 좋잖아. 저도 이제 70년대, 80년대에 이제 청소년기를 80년대에 보낸 사람이다 보니까 팝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가요가 이렇게 풍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옛날 같은 경우 뭐 퀸이라든지 시카고라든지 뭐 딥퍼플이라든지 뭐 레드 제플린이라든지 뭐 이런 그 팝 가수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제 차 타고 가는데 막 그 옛날 팝 프로그램이 요즘 라디오에 많이 나오잖아요. 70, 80 세대들이 좀 이제 중장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프로들이 많아지는데 정말 어렸을 때 듣던 그 음악을 딱 들었는데 소름이 쫙 끼치면서 너무 좋은 거야. 라디오에서 우연히. 라디오에서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나. 내가 옛날에 듣던 그 생각도 나고 안 되겠다. 나도 멜론을 깔고 저 좋은 음악을 계속 차 안에서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멜론을 이제 물어봤어. 딸한테 이거 얼마면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한참 된 얘기예요. 지금 만 얼마라는 거죠. 그래 뭐 그래 안 비싼 건데 내가 안 하고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운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막 내가 좋아하는 노래 옛날에 그걸 막 다운받아 그냥 무한 반복으로 들은 거야. 너무 행복해 처음에. 이거 한 달에 만 얼마 이걸로 내가 이걸 왜 안 했을까. 그리고 막 달리는데 음악을 듣고 또 너무 좋아. 근데 점점 듣고 또 듣고 하는데 노래가 이상하게 옛날만큼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아니 아무리 맛있는 짜장면도 계속 먹으면 질리죠. 이 명곡이 이렇게 안 좋게 들리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거 엄청나게 소름 돋을 정도 명곡인데 이거 왜 이렇게 안 좋게 들리지? 안 되겠다. 멜론을 끊어야 되겠다. 아니 왜 멜론 탓을 하세요? 멜론 왜? 왜냐면 자꾸 다양한 음악을 들으시죠. 다양한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또 다양한 음악을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최신 순위 이걸로 차트, 틀어보자 차트. 하고 틀었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또. 좀 싫어 이게. 그래서 그러다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멜론을 끊었어요. 끊고 그냥 라디오를 항상 그 시간대에 팝을 하는 라디오로 맞춰놓고 그냥 들으면 우연히 어느 날 가다가 어떤 음악 딱 듣는다. 와 이거 내가 진짜 옛날에 많이 듣고 좋아했던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막 소름이 끼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이 정말 좋은 것도 너무 반복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그래서 끊었다. 얼마나 이용하셨어요? 스트리밍 서비스? 한 2달, 3달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니다. 이건 아닌 것이. 그러니까 돈 만 얼마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나의 사랑하는 음악을 훼손하는 거다. 왜냐하면 자꾸 그 음악을 듣게 되니까. 약간 10,000원 아끼시려고 좀 합리화하신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옛날에 보면 지하철에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CD를 팝 명곡 뭐 500곡 그래갖고 옛날에 CD를 그쵸. 그 지하철에서 막 팔았거든요. 복사해서 파는 거. 그것도 내가 한참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게 그렇게 명곡이었는데 듣다 조금 질리니까 안 듣게 되더라고. 그래서 우연히 옛날에 듣던 음악을 듣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은 라디오를 듣는다라는 거죠. 그 라디오에 계속 그 신청곡 보내시는 분이 김경필 멘토님 아니셨습니까? 그 신청곡을 보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유혹의 거리가 되게 많은 게 구독 경제 아닙니까? 구독. 음악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OTT. 뭐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일 거고 넷플릭스 같은 것도 그렇고 친구들끼리 옛날에는 맞아요. 그냥 뭐 KBS 드라마, 대하 드라마 아니면 수목 뭐 미니 시리즈 이런 거 가지고 다음날 학교에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최근에 OTT에 업로드되는 거 뭐 이거 얘기 못 끼면 또 대화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아무래도 저도 이제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는데 당연히 세상에 뭐가 인기가 있고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니까 웬만하면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도 무슨 드라마를 틀어놓으면 옆에 와서 앉아서 물어보죠.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저거 뭐 어떤 얘기야? 그래 내용 스토리를 좀 물론 아주 그냥 정주행은 못하지만 저 드라마가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거 정도는 알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OTT까지 볼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차라리 다행이네요. 그냥 뭐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렇게 과히 비싸지 않잖아요. 근데 뭐 그 돈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 딸이 해놓으니까 따님은 그거 하세요? 하니까 집에서 TV로 그걸로 보는 넷플릭스 이런 거 되더라고요. 근데 뭐 볼 게 없어 봐도 별로.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게임 같은 거를 안 하시냐고 또 주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옛날에 국민영숙이라는 방송에 나가가지고 한번 얘기했는데 저는 술, 담배, 게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난다 이런 얘기했다가 좀 웃음이 빵 터진 적이 있었는데 술, 담배를 직장 생활할 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지금은 안 하고 있고 술, 담배, 게임은 왜 안 하시냐 그랬더니 제가 요즘 게임은 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쵸. 복잡한 전략 시뮬레이션 좀 잘 못하겠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복잡한 게임 아니라 하더라도 뭐 풍선을 터뜨리든 뭐 아니면 뭐 벽돌을 깨뜨리든 뭐 별의별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가 너무 심심해서 옆에 사람 보니까 막 벽돌을 깨고 있고 그러길래 나도 보다 보니까 저런 거 재밌나? 벽돌 깨기.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뭐 풍선 팡팡 터뜨리는 것도 있고 그걸 제가 한번 깔아가지고 했어요. 근데 제가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지하철을 3정거장을 지나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느꼈느냐. 이래서 중독이 되는구나. 그래서 바로 그 김유신 장군이 그 말이 목을 치듯이 술집으로 갔을 때 이 말에 목을 쳐버리듯이 그 날로 바로 그 순간 그 게임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집중해야 되는 일을 방해하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재미없다는 거가 아니라 너무 재밌으니까 나한테 무서운 거야. 이게 내가 지하철을 3정거장을 지나갈 도랑도 모르고 이걸 몰입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정말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자기 관리의 달인이시네요. 글쎄 뭐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것처럼 보여지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근데 취미 없으세요? 취미? 그러니까는 취미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2015년부터 책을 썼잖아요. 올해 이제 한 권이 더 나옵니다. 여름에 9권째인데 이러다가 뭐 10권 채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짜 드는데 문제는 제가 주말에 주로 뭐 했냐면 지난 10년간 스타벅스에 가서 책 쓰는 거,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책 읽던지 컴퓨터에서 뭔가 강의한 컨텐츠 만들든지 글 쓰든지 요거거든요. 요거 했거든요. 책 보든지 아니면 영상 보든지 아니면 우리는 영상 보는 것도 공부니까 크리에이터는 거기다가 뭐 책 쓰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주말에도 일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저는 이거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그게 제일 재밌으니까. 왜냐면 뭔가를 딱 써놓고 내가 한번 다시 딱 읽었을 때 야 오늘 많이 썼다. 근데 내가 딱 봤는데도 괜찮아. 자뻑이죠, 자뻑. 와 이거는 도파민 나온다. 촌철살인이다. 그러면 이러면서 막 뭔가 성취감.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 오후가 너무 생산적이고 기쁜 거야. 이거 어떤 취미를 하는 것보다도 재밌거든요. 지난 9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내 생활에서 취미가 없어졌느냐라고 본다면 취미 생활을 하려고 뭐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뭐 좀 나한테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엔터테인을 해보자. 그리고 가서 이렇게 딱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형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즐겁긴 한데 이거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나는 여러분 그 직장 생활하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 저도 직장 생활 올해 10년 이상 했는데 직장 생활과 내일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직장 생활은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난 딱 회사 금요일 날 만약에 놀토가 제가 이제 퇴직할 땐 놀토가 생겼으니까
딱 금요일 날 저녁이다 그럼 딱 나오면 일단 다음 주에 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고 스트레스에서 싹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진짜로. 네. 아, 나 몰라 그냥. 그리고 그냥 이제부터는 2.5일은 나는 그냥 4시간이야. 4시간이야 이러고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는 뭐 프리랜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영역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죠. 집에 가면은 내일 뭐 해야 될 일 생각나고 뭐 이게 거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취미가 있냐, 주말에 뭐 하냐, 주말에도 일하고 취미하는 시간에도 일하고. 근데 그 일이 나한테 아우 힘들어, 아우 괴로워가 아니라 즐거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요. 솔직히 저는 되게 공감이 됩니다. 저도 이제 꼰대고 지금 뭐 사업도 하고 있고 뭐 프리랜서로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고 저도 이제 엔잡러이고 그렇죠. 저 이제 속된 말로 일주일에 한 80시간 이상 일한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저까지는 공감이 되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공감을 해야 되고 안 될 수 이제 있어요. MZ 세대 분들한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니들도 일하면서 성취감을 한번 느껴봐라. 따로 취미가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바로 이거 닫아버리죠. 바로 닫아버리죠. X 표시 누르죠. 네. 지금 누르고 좀 많이 나갔어 지금. 다시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돈 얘기를 하면서 왜 돈의 근본적인 철학적인 문제를 우리가 꼭 얘기 나누고 가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기쁨이 좋아요, 행복이 좋아요라고 물어보면 97%가 행복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선택 자체가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다. 나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다. 기쁨 넘치는 인생은 나쁜 건 아니잖아. 근데 왜 행복을 선택을 하느냐?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특히 남성들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있다. 혹시 응원하시는 야구팀이 있으세요? 있었죠. 지금은 야구 별로 관심 안 저는 갖고. 빙그레 이글스라고. 예. 그럼 지금도 있잖아요. 한화. 근데 최근에. 저는 뭐 서울 사람이지만 이제 롯데 자이언츠를 오랫동안 응원을 했거든요. 10년 넘게. 네. 뭐 최근에 지금 성적도 안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잘 열심히 보진 않고는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팀이 있으면 그 야구 경기를 보러 가서 그 야구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그날의 경기가 내용이 어땠느냐. 정말 좋았다면 박수 쳐주고 승패를 떠나서 오늘 정말 열심히 싸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맞거든요. 이게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팀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팀이 우승을 해야지 좋아하지 아무리 그 내용이 좋고 선수들이 땀을 흘리고 허슬 플레이를 보여줘도 성적이 나쁘거나 아니면 성적이 뭐 꼴찌를 하거나 이러면 막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한 3회 초에 쳤던 홈런 9회 말에 역전돼서 지면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이게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행복지향 행복이라는 거는 목적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말을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관에 녹이시려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분화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어떤 액션이 있어야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기쁨은 무조건적이지만 행복은 조건적이다. 컨디셔널하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복에는 조건이 딸려 있구나.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아들이 내년에 수능인데 대학을 이 정도는 갔으면 좋겠고 내가 한 5년 후에 은퇴인데 은퇴할 때쯤은 내 자산이 이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고 나는 한 10년 후에는 이 정도의 어떤 삶은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컨디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컨디션에 도달이 되면 행복하고 도달이 안 되면 안 행복한 거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게 도달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이 오늘 이루어지면 행복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들고 나가서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걸 사 먹고 좋은 데를 가고 갖고 싶은 걸 가지면 그것은 자꾸 신용카드로 기쁨을 추구하는 거지만 반대로 행복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행복은 그래서 소비하는 사람보다는 저축하는 사람이 훨씬 행복해요. 왜냐? 저축이라는 거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행동이거든요. 내가 95만 원을 7년간 저축해가지고 1억을 만들려고 그래. 근데 나 이번 달에 한 달 냈어요. 95만 원. 그럼 앞으로 7년이라는 세월이 남아있는데도 95만 원을 한 달 냈는데 왜 내가 기쁘냐? 1억을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 1억에 84분의 1만큼 전진을 했구나. 이게 이제 행복한 사람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취감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기쁜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만약에 내가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매일같이 그 행복의 컨디션으로 다가가는 행동을 반복을 하셔야 행복하지 자꾸 카드 들고 나가서 기쁨을 추구하잖아요.
행복에서 계속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순간은 너무 순간이잖아. 너무 순간이라서 안타깝죠. 그래서 그 순간을 붙잡으려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자꾸 사진 찍잖아. SNS에 저장해 놓으려고. 자꾸 저장해 놓고 보지도 않을 사진 계속 찍잖아. 매주 점심 먹는 그 식사 그 찍어 놓잖아.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그거는 잡히지 않거든. 근데 아까 점심에 돈가스 사진 찍으시던데요. 네, 저 찍었죠. 왜냐면 이건 왜 찍었냐 하면은 너무 훌륭한 돈가스를 오늘 네네. 낮에 먹었잖아요. 네. 이거는 진짜 남겨놔야 된다. 그 정도는 돼야. 그 정도는 돼야. 네. 바로 훅 들어오시네 그냥.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나도 이제 짠돌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략하면서 살겠다라고 네. 하는데 가끔 한 번씩 이제 현타가 오는 때가 있다 하더라고요. 네. 짠돌이 짠순이 생활을 하시면서도 맞아요. 그럴 때 확 막 무너진다고 해요. 에이, 내가 이것도 하고 못 살아. 그래서 막 1, 20만 갖고 나가서 막 소비해버리고. 근데 약간 중간에 현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이 왜 5일이라고 이틀 쉬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한 달 내내 출근해라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5일이라고 이틀 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4일이라고 3일 쉬자고 지금 주장하는 회사들도 많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4일 쉬고 4일이라고 3일 쉬잖아요. 그럼 처음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좀 왜냐하면 4일이라고 3일 쉬면은 기업주 입장에서는 좀 급여가 덜 나가고 소득도 좀 타는 것도 줄겠죠. 이게 고통과 기쁨의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고통과 기쁨의 밸런스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모든 기쁨의 원천이 고통에서 오는 거예요. 네. 주말이 행복한 이유가 뭐야. 잘 생각해 보면 주말에 뭐 약속이 있어서 주말에 뭐 좀 좋은 레저를 해서 아니에요. 평일 5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평일 5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평일날 5일 가서 회사에서 시달리고 그 상사한테 수명 업무 받고 잔소리 듣고 시달렸으니까 주말이 행복한 거야. 만약에 여러분 지금 백수한테 가서 어떻게 주말이 즐거우십니까? 그러면 그 백수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매일이 주말인데. 매일이 주말인데 네. 주말에 괜히 나가봐야 차나 막히고 좀 짜증난다 이러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남자라면 아시겠지만 이 태어나서 그렇게 기뻤던 하루를 꼽아라 그러면 제대한 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하여튼 하루에 가장 기쁨이 충만했던 날 하루를 뽑으라면 군대에 전역한 날이에요. 그러면 그게 전역한 날이 그렇게 내 인생에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기뻤던 이유가 뭐냐? 군대가 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거기서 그렇게 갇혀 있었던 것이 고통의 세월이 그 하루에 그게 해소가 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여성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요즘 군대 좋아졌던데 뭐 저녁엔 휴대폰도 하고 뭐 막 먹을 거 잘 나와 뭐 그냥 잠자리도 편하고 뭐 훈련도 옛날만큼 많이 안 한다는데 아니 뭐가 힘들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군대 가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납니다. 군대는 뭐 훈련을 하고 그래서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여성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6시면 퇴근하죠? 근데 퇴근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2년 동안. 뭐 어떨 것 같아? 화가 난다. 갑자기 지금 느낌이 오죠? 그렇죠. 퇴근이 없어. 그냥 계속 있어야 되는 거야. 거기. 그거 자체가 힘든 거다. 그렇죠. 확 피곤해지네. 그러니까 네. 고통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타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무슨 질문에서 이 얘기를 한 거냐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리워드를 넣어놔야지 5일을 보상하려고 이틀의 주말이 보상되는 거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보상을 주어졌으니까 다시 또 5일 열심히 일하고 또 그리고 나서 이틀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내가 1,000만 원을 모으겠다, 2,000만 원을 모으겠다, 3,000만 원 모으겠다. 난 진짜 절약해가지고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모아볼 거야. 좋은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쉬는 곳을 만들어 놔야지. 그냥 하면 안 돼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1,000만 원 모으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 있죠. 1,000만 원 모으지 마시고 1,050만 원 모으세요. 왜 그러겠어요? 1,000만 원 모아서 1,000만 원은 다시 재투자하고 50만 원은 자기한테 보상을 해라. 1,000만 원 정도 모으려면 한 달에 81만 원 정도를 한 1년 붙잡고 버텨야 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모았다면 나한테 50만 원으로 한우 오마카세를 가라. 그 정도는 괜찮다. 괜찮죠. 1,000만 원 재투자하고 50만 원은 나한테 아주 플렉스를 해라. 근데 또 이걸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이 그러면 50만 원 재투자하고 1,000만 원 플렉스 하면 안 되냐 이러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또 간혹 이제 한우 오마카세 가갖고 한우 오마카세 먹고 있는데 야, 너 뭐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돈도 별로 없는 놈이 왜 오마카세 먹고 있어? 그러면 이제 당당하게 저 1,000만 원 모았다고요? 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죠. 되는 거죠. 이게 과소비라는 거는 오마카세나 호캉스나 뭐 파인다이닝이나 이런 것들은 과소비는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과소비는 상대 기준이에요. 누가 그걸 먹느냐에 따라서 그건 과소비일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소비일 수도 있다. 2천만 원 모으지 마시고 2,100만 원 모으세요. 왜냐하면 2천만 원 모을 사람이면은 몇만 원만 더 내면 2,100 되는 거잖아요. 2,100을 모으면 2천만 원 모은 나한테 100만 원 보상을 하는 거지. 100만 원이면 베트남 한번 다녀오세요. 2천만 원만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베트남 여행 가서 비행기 떠서 거기서 관광할 때마다 계속 2천만 원이 생각나. 야, 내가 2천만 원은 지금 모으고 온 거지. 굉장히 뿌듯하죠.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서 럭셔리하게 뭐 이렇게 여행을 막 한 10개국 정도를 돌고 오는데 한 500만 원 만약에 든다.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 1억 정도 모은 사람이 그런 여행을 갔다. 에펠타워 앞에서 사진을 딱 찍는 한국 사람들 엄청 많은데 네. 그 한국 사람들 중에 카드 냅다 긁고 와서 거기서 사진 찍는 사람하고 나랑 똑같아요. 나는 1억 모으고 왔는데 1억 모으는 동안에 5년, 6년, 7년을 내가 그 피땀을 흘린 노력을 하고 1억은 나는 지금 탁 재투자해놓고 그 보상으로 왔다. 그 사람은요. 그냥 냅다 카드 긁고 와서 그냥 에펠타워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플렉스해도 돼. 이게 아니라 1년 동안 얼마를 모았으니까. 뭐 6개월 동안에 모아서 보상해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은 걸 떠나서 그냥 뭐 힘들게 일했으니까 여행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유럽 여행이 한때 이제 붐이었고 뭐 TV 프로그램에서 맨날 유럽을 여행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 유럽 여행을 보여주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 뭐 유럽 여행 가라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장은 유럽 여행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일단 대리만족을 하세요 라고 보여주는 건데 그걸 가라는 얘기로 오해해가지고 바로 떠나버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사실은 유럽 여행이라는 게 이 평생에 뭐 한 번, 두 번 이상 있을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 톡파원 25시나 뭐 다시 갈지도나 이런 거 저도 자주 보는데 네. 그 유럽에 아주 그 역사와 전통이 서려 있는 여러 가지 유적지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여주면서 나 저기 갔다 왔는데 나도 저기서 사진 찍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로마인 이야기도 한 두세 번 읽고 뭐 유럽의 역사와 전통을 공부한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냥 냅다 카드 긁고 와서 그냥 갔다 오고 어디가 유명하고 뭔지도 모르고 사진만 찍고 와가지고 나중에 텔레비 보면서 저기가 저런 뜻이었네. 저게 저런 의미가 있었네. 이러면은 이거는 여행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준비하고 최소한 제가 5%를 얘기했습니다. 모은 돈의 5%는 자신을 위해서 써라. 그거는 플렉스가 아니고 과소비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현타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리워드를 요소 심어놔야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1,000만 원을 모았다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2천만 원을 모으기 위한 나의 중간 보상.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재투자하고 50만 원 한우 먹고 다시 힘내서 조금 일상생활 잘하자. 그리고 또 2천만 원 모으면 또 100만 원 보상이 또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또 주어지잖아요. 중간중간에 뭔가 얼마나 자꾸 그냥. 중간 무슨 여물 먹이는 느낌이 나가지고. 여물. 그 개념은 아니죠. 여물은 그건 보상이 아니라 그거는 소한테 식사입니다. 식사. 기본적으로 먹는 거지. 그걸 여물을 저거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또 이제 소처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소비 습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소비 습관이 우리 김경필 멘토님한테 가장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소비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 자기 월 소득 대비 얼마의 각 항목별 소비 이 이야기 정말 많이 해주시잖아요. 많이 하죠. 제가 여러분 건강검진을 얼마 만에 한 번 하십니까? 건강검진 뭐 보통 1년, 2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럼 그 항목 딱 보면 일단 뭐 봐요? 혈압이 어떠냐? 당뇨, 요즘 당화혈색소, 요거 저도 지금 보더라인에 걸려갖고 좀 신경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적혈구 숫자, 백혈구 숫자, 그 다음에 간 같은 경우는 뭐 GPT, GOT, GPT, 감마 GTP인가요? 뭐 의사 선생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정상 수치에 들어오느냐? 그걸 우리가 왜 보겠습니까? 그 표를 보는 이유는 뭐냐? 이 표의 정상 범위 내에 숫자가 들어와야 당신이 물론 이게 정상 범위에서 오늘 벗어난다고 뭐 당장 무슨 뭐 큰일 나는 건 아닐 수는 있지만. 이 정상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곧 문제가 생기고 몸에 탈이 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재정의 건강이라는 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소비는 소득에 맞춰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자꾸 우리의 소비가 소득에 안 맞춰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봤더니 당화혈색소는 뭐 얼마 이하여야 되는데 뭐 지금 얼마 이상으로 오버됐다. 그러면 뭐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있으면 그냥 문제네 그러고 덮으면 됩니까? 이 지나면 나중에 병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와이스트리트 나와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정상 범위 내에 소비를 해라. 그럼 정상 범위 내의 소비보다 더 하고 싶다. 그럼 소득을 높이세요. 그럼 소득을 높이면 더 할 수 있죠. 근데 소득을 높인다는 것은 당장은 내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한데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러면 소비를 줄이세요. 제가 너무 뻔한 얘기를 한다라고 뭐 이렇게 욕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진리는 뻔합니다. 진리는 너무너무 뻔하다는 게 진리예요. 근데 그 뻔한데 이거잖아요. 우리가 예전보다 더 뭐 급여는 안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힘든데 어떻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더 열심히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열심히 사는 방법밖에 답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각오와 마음을 다 먹고는 있는데 그 이야기를 내 스스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누군가 나한테 한번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역시 그 방법밖에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내가 주먹을 불끈 쥐고 새로 시작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당장 버려야 할 소비 습관 10가지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10가지 건강 지표가 정상 범위 내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압, 당뇨 수치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듯이 그렇죠. 항상 그 강조해 주시는 10가지 소비 습관을 이게 어디 좌우명처럼 벽에 붙여놔야 10계명처럼. 10계명이죠. 10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10계명이 안 지켜지고 건강 지수의 지표에 10가지가 안 지켜지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느냐. 나중에 분명히 탈이 납니다. 만약에 이 10가지의 소비 습관을 내 소득에 맞춰서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겠냐.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오기 전에 막아라. 지금 대한민국의 2030 신용불량자가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23만 명인데 2030이요? 네, 하반기에 또 2만 명 이상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니 회생 신청하는 비중도 20대, 30대가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이 높아진 고금리 시대, 고환율 시대에 뭔가 내가 제대로 된 어떤 기준을 안 갖고 살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짠테크나 절약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저 사람은 나라 경제는 생각을 안 하나? 맨날 그렇게 아껴 쓰라는 얘기만 하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나라 경제를 왜 걱정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라 경제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제성장률 그러죠. 경제성장률이 뭐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소득의 성장을 우리가 경제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올해 이제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뭐 2.3%로 예상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년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안하고 전체 국민 소득이 한 2.3%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경제성장의 실질적인 것은 소득이 뒷받침되는 소비가 따라와야지 그게 경제성장이에요. 네. 만약에 코로나 때처럼 소득 성장도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세금으로 막 돈을 줘서 소비를 유발한다든지 소위 말하는 총수요를 좀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여러분들이 소득은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명품을 사고 차를 사고 내 돈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돈을 써줘야 내수 경제가 돌지 이런 마음으로 과소비를 하잖아요. 그 과소비 부분만큼은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되고 다음번에 경제 사이클에서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하면 안 되는 정도의 성장이 있었다가 그 성장이 유지가 안 됐을 때 오는 게 경기 침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학적으로 봐도 과소비는 실질적으로 당장은 모르겠지만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소득이 성장하는 거에 따라오는 소비가 따라가야지 경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의 경제적 실패가 개인의 경제적 실패로 끝난다 그러면 그거는 나라 경제랑 없지만 지금 국가가 나의 경제적 실패가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잠재적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이런 어떤 상황이 결국은 세금이라는 재정이라는 걸 동원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나라 경제를 걱정하려면 여러분 절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치 최근에 10대 친구들한테 우리 부모님들이 주식을 가리키고 뭐 투자 상품을 가리키는 것이 경제교육인 양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주식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내 돈인지
아니면 이게 남의 돈인지 내가 써도 되는 돈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남겨야 되는 돈인지 이 돈의 구분을 할 수 있는 경제 개념이 먼저 돼야 아하.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기사 그러네요. 그러니까 새어나가는 구멍부터 막아놓고 그 다음이 뭐 저축이든 그렇죠. 투자든 뭘 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그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던 것도 근검절약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길게 보고 투자했기 때문이고 맞아요. 연예인들이 크게 흥했다가 빨리 또 망하는 경우도 소비를 결국에는 막지 못해서였던 것들이 있는 거고. 그 예전에 제가 김경필 멘토님 나오신 그 영상들 보면은 요즘 유튜브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본 구간이 이렇게 키워드 그래프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 10가지 습관을 한 표에 딱 정리해 놓으신 장면이 가장 제일 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또 많이 보시는 건데 네. 사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짝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네네네. 점심값을 좀 세이브 해보자. 점심값부터? 네, 점심값 세이브 해보자. 그러니까 점심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점심 외식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구내식당 이용률을 좀 높여보자. 그러니까 구내식당 이용률을 높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구내식당이 이제 웬만한 직장들은 있고 막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찾아보면 또 주변에 구내식당 있고 우리 회사 없더라도 먹을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옆에 있는 다른 회사 구내식당에 맞아요. 돈 주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 무슨 예를 들면 사업장이 지방에 있어서 그 회사만 하는 것 또 있지만 그러니까 이번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좀 훌륭한 거니까 그런 식사를 한 3일 4일 정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영양사분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하루 정도는 나가서 외식을 하면 외식이 굉장히 즐거울 텐데 5일 내내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점심 지원이 안 되는데 내가 먹는다 그러면 뭐 사실 서울 같은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요즘 그래도 웬만한 식사를 먹으려면 10,000원 이상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사실은 이게 뭐 점심값 값이 얘기하는 건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과하죠. 점심 한번 나가서 외식하는 게 과소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걸 먹는다는 것은 어쩌면 좀 약간 과할 수 있다. 뭐 과소비라는 얘기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얘기죠. 그러게. 그러니까 저희도 여의도에 있고 제가 오전에 이제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KBS 구내식당 밥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구내식당에서 이제 점심에 직원들 식사를 직원들을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와서 먹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또 이제 소문 날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은 도시락을 싸갖고 오는 여사원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도시락을 맛있게 드시는데 밥 먹고 들어오면 이제 좀 음식 냄새가 좀 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나는 뭐 좀 미안해하고 막 창문 열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야.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너무 칭찬하죠. 맛있겠다 이러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점심 먹는 걸 나가서 먹는다고 과소비는 아니지만 너무 아주 100% 외식만을 고집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구내식당 외에 일주일 3회 이상 점심 외식하는 거는 하지 말자.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은 이제 구내식당 밥으로 좀 먹어도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택시들 많이 타시는데 택시가 이제 요즘 뭐 카카오 택시라서 요금이 나오잖아요. 금액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7,000원, 8,000원, 10,000원이 많냐 아니면 10,000원, 20,000원이 많냐 아니면 4,800원이 많냐. 그럼 4,800원은 타면 안 돼요. 왜냐면은 기본 거리. 기본 요금인데 몇 킬로냐면 서울은 1.6km거든요. 1.6km 이내에서 내렸기 때문에 4,800원인 거예요. 그럼 4,800원, 4,800원 이렇게 찍혀 있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되는 게 1.6km라는 얘기는 지하철 한 정거장 반입니다. 한 정거장 반. 아니면 버스 타도 금방 가는 거리인데. 그냥 그렇죠. 가볍게 날 좋은 날 같은 경우는 걸으면 되고. 운동도 되죠. 운동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동은 그래도 땀은 나지만 돈이 나오니까 노동하지만 운동은 귀찮아서 안 한다 그러는데 운동은 그 대신에 의료비가 절약되지 않습니까? 미래의 의료비를 내가 오늘 얼마를 걸으면 얼마의 의료비가 절약된다. 미래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는 요걸 지금 생각을 하시고 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냥 편하려고 이런 거는 안 된다. 야, 근데 기본 요금 거리를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있긴 있겠죠. 뭐 물론 이제 뭐 바쁠 때 많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시간을 잘 조절해서 되도록이면 기본 요금 택시를 안 타는 게 좋겠다. 10,000원, 20,000원은 타도 돼요. 그거는 뭐 택시 기사님들이 또 경제가 돌아야 되는데 10,000원, 20,000원이야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안 타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10,000원, 20,000원 타는 거지. 4,800원은
그건 본인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5분 일찍 나왔으면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10,000원어치보다 그렇죠. 안 필요한 4,800원 쓰는 게 더 아까운 거다. 더 아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 커피. 예, 커피인데 커피는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존심이고 문화죠. 감성이고 기호식품이고. 이거는 뭐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점심은 도시락 싸워서 먹어도 그렇죠. 한 3,000~4,000원짜리 커피를 또 사 마시게 먹는데, 되고. 예, 저도 이제 이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브랜드 커피는 가격이 비싸고 요즘 저가 커피들 브랜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저가 커피는 좀 싸죠. 그런데 브랜드 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잔까지는 저는 먹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이 직장인들의 어떻게 보면 기본 문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잔이 문제가 아니라 출근할 때 아를 딱 테이크 아웃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점심 때 또 먹고 3시에 졸리다고 또 먹고 저녁에 퇴근하려고 나오는데 누가 친구가 와서 또 먹고 아니면 혼자 가더라도 갬성이라고 그러고 또 한 잔 뽑아서 퇴근하고 이러면은 하루에 3~4잔이 되는데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거는 좀 지양하고 하루에 한 잔. 그러면 커피는 한 얼마짜리 정도가 괜찮다고 보십니까? 왜 이름이 긴 커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 스타벅스를 안 가거든요. 근데 안 가고 뭐 책을 쓰거나 뭐 어디 사무실을 들어가기 좀 애매한데 앉아서 일해야 될 때는 들어가서 한 잔 먹는데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안 먹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내가 유튜브에 나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 커피값 하나도 좀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쵸. 뭐 가가지고 막 제가 막 이렇게 우유 거품 이렇게 있는 거 막 뽑아서 먹으면은 존리 대표님하고 쌍벽. 그죠. 그렇게 되면은 막 저 사람 뭐 이러면서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먹는데 최근에 저가 커피라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예. 저가 커피가 뭐냐면 딱 봤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1,500원, 2,000원이에요. 그렇죠.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싸다.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일단 하루 테이크아웃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사무실에서. 괜찮다. 네. 요거는 아무리 돈줄남이라 그래도 하루에 한두 잔만 아니면 그래도 가끔 먹자. 그래서 이제 한 잔, 두 잔 먹기 시작한 거야. 하루에 1,500원, 2,000원. 하루에 1,500원, 2,000원. 먹다 보니까 어느 날 요즘은 키오스크에서 다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조금 더 비싼데 맛있어 보이는 게 눈에 띄는 거야. 네. 그래, 오늘 요거 한번 먹어볼까? 근데 그런 저가 커피들은 또 대부분 마일리지가 있어요. 마일리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번 먹으면 뭐 무료 한 잔. 쿠폰 열장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나도 한 4~5잔이 쌓인 거야. 그리고 이게 딱 하다 보니까 비싼 걸 하루 먹게 됐는데 비싼 걸 딱 먹어보니까 제 느낌이 어떠냐? 너무 맛있는 거야. 굉장히. 그래서 야, 이거 괜찮다. 네. 그러면서 그거를 한 2~3잔 먹었어요. 며칠 동안. 네네네. 그 내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저가 커피라 그래서 가볍게 마음에 그 편안함으로 문을 열었는데 네네네. 나는 어느새 비싼 거를 먹고 이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야. 제가 김유신 장군처럼 말에 목을 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일리지고 나발이고 뭐 다 필요 없고 이제 거기를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4,800원짜리 택시를 조심하라는 게 습관이 들면은 4,800원이라는 건 자기한테 마음의 면죄부를 주기가 너무 좋잖아. 누가 물으면 너 택시 탔어? 이러면 야, 내가 무슨 뭐 모범을 탔냐, 무슨 장거리를 탔냐. 이게 자기한테 기본거리 탄 건데 용서가 되잖아요. 네네. 이게 나도 저가 커피가 용서가 된 거야. 이거 저가 커피잖아. 그러고 진입을 한 다음에 이게 소위 말하면 그거지 않습니까? 한 발 들여놓기 전략. 풀 인 더 도어 이펙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1,500원짜리로 일단 우리 가게에 오게 한 다음에 그죠? 그게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이죠. 마케팅 전략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저가 커피를 지금 또 한 1~2주째 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제가 늘 이렇게 나의 소비를 돌아보고 봤을 때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소비를 어쩔 때는 좀 쓰고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도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누구나 마음의 문은 귀여운 강아지가 들어올 수 있는 쪽문만 열어준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그 문틈으로 호랑이가 들어오니까 맞아요. 이제 되게 당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에 그걸 깨닫고 그걸 이제 잘라낸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건 엄청나게 힘든 일 아닙니까? 의지도 많이 반영이 돼야 되고. 저한테는 그렇게 막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힘들지 않고 제가 이런 걸 깨달으면서 컨텐츠 하나 생겼다.
요것도 우리 구독자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또 들어요. 콘텐츠화하려고. 콘텐츠화하고 그렇구나.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래서 힘들어 하시는구나. 이런 걸 나도 몸소 좀 느껴보고 뭐 이런 어떤 거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비용인데 여러분들 그 이벤트 비용이라는 게 뭡니까? 누군가의 생일이나 기념일 챙겨주는 거잖아요. 기념일. 근데 이제 요거를 왜 제가 예산을 갖고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거는 예산을 잘 안 만드는 이벤트는. 왜냐하면 이벤트라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딱 정해지기는 여러분들 소득의 3%가 넘으면 안 된다. 3%, 한 달에 3%, 월급 300이면 한 달에 한 10만 원? 9만 원? 요 정도. 1년에 120만 원. 120만 원이면 이벤트 생일 챙겨주고 기념일 챙기는데 충분한 금액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이벤트가 국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친구 생일만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그죠? 여친 남친 생일 또는 배우자 생일 또는 자녀나 형제 생일, 베프 생일, 그럼 기념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10만 원으로 어렵죠. 10만 원 어렵죠. 그러니까 예산을 갖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예산이 있는 사람은 이 국룰에서 벗어난 이벤트가 생겼을 때 뭐 우리 부서에 뭐 친하진 않지만 뭐 저 옆에 부서에 뭐 어떤 동기가 있는데 생일이네. 그냥 커피 한 잔 정도 보내는 것까지는 애교로 넘어가는데 막 2만 원, 3만 원짜리 이렇게 비싼 거 막 조각 케이크 딸려 있고 뭐 이런 거는 좀 사실은 좀 과한 거다. 선물은 그냥 커피 쿠폰만, 케이크 쿠폰까지 같이 보내는 거는 오버할 수 있고 물론 이건 소득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 다른데 자기 소득이 그러니까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3% 이내에서 뭐 여유가 된다 그러면 마음을 표현하세요. 근데 이제 가끔 이런 경우 있거든. 난 별로 저분하고 안 친한 것 같은데 나한테 막 생일날 3만 원짜리 쿠폰이 날라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 간혹 저분이 나랑 뭐 그렇게 지금 같이 근무도 안 하는데 대단하다 막 이런. 깜짝 놀래는데 그분이 왜 보냈겠습니까? 얼마나 놀래나 보자 그러고 보낸 거거든요. 심하게 놀래주시면 돼요. 놀랜 티를 막 이렇게. 그러면 근데 그분이 그 다음 달 아마 생일일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곧 생일이 다가오면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간관계고 우리 사회에서는 인간관계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돈만 아끼면 인간관계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혜롭게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은 이벤트 자금은 역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이벤트 비용 월 소득의 평균 3%입니까? 5%입니까? 3%입니다. 3%가 중요한 거예요? 3%? 3%인데 근데 이것도 미리미리 좀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괜찮겠네. 별도의 계좌를 통해서. 그러면 좋은데 뭐 그렇게까지 하신다는 건 너무 귀찮다 그러면은 쓸 때 이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으니까 쓰면서 내가 이벤트 비용 너무 넣으면 안 되지라는 쓰면서 좀 판단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오히려 또 더워집니다. 더워지죠. 옷이 좀 필요해지죠. 옷이 좀 필요해지죠. 새로운 옷. 요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옷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우리 Y스트릿 영상을 보시면서 꼭 이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설정에 가면 내가 하루에 인스타그램 평균 이용 시간이 나오거든요. 딱 보면 나와요. 최근 일주일 뭐 이렇게 나와. 네네네. 저는 지금 해봤더니 평균 이용 시간이 하루 2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분. 이게 아예 안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30분 넘어간다 그러면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30분 정도 넘어가면 뭐. 30분을 그거를 보고 있었다는 건데 1시간이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시간이요? 네, 1시간 넘어가는 분들 굉장히 20대들은 웬만하면 20대 초반 다 1시간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1시간 동안 딴 사람 뭐하고 살고 있나 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뭐 자기 거 몰린 걸 보든 하여튼 총 인스타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간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1시간 정도 이상이다 그러면 거의 중독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 애들도 다 20살이 넘었는데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밥 먹을 때도 이거를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습관이 되는 거죠. 근데 뭐 또 그 밥상머리에서 또 잔소리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지하철이나 버스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서 뭐 하냐 봤더니 게임을 하시는 남자분, 남 게임 하는 거를 관찰하는 분, 본인이 뭘 터트리는 분, 그다음에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보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못 봤던 거를 다시 본다든지 뭐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다 합쳐버리면은 인스타그램을 자주 보다 보면 아무래도 신상 옷을 사고 싶은 욕구가 늘어나게 되고 지금 이제 막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방송이 될 정도가 되면 막 한창 봄이 무르익거나 여름으로 거의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 초여름인데 이미 지금 봄옷은 뭐 사이즈 다 빠졌기 때문에 백화점 가봐도 뭐 살 건 없고요. 이제 벌써 여름은 나오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신상 옷 사는 건 안 된다. 경년제로 사세요.
올해 여름옷 경련제. 자, 그리고 신상옷 사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충동이 들 때는 일단 결제 버튼 누르기 전에 이걸 하세요. 일단 옷장 문을 여세요. 일단 옷장 문을 여세요. 열면 옷들이 보이죠? 네. 그럼 옷들이 보이면은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입을 옷이 없다. 자, 입을 옷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옷을 다 꺼내갖고 이렇게 이렇게 펼쳐보세요. 이번 기회에 옷장 정리를 해라. 옷장 정리는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3개월에 한 번이요? 3개월에 한 번. 옷장, 계절 바뀔 때마다. 3개월에 한 번 정도 옷장 정리를 하다 보면은 안 입던 옷이 나와. 그렇죠. 근데 그 옷이 마침 지금 유행하는 옷이야. 이 옷이라는 사이클. 옷이라는 것은 계속 돌고 돌거든요. 유행이. 네. 결국은 옷장 정리하다 보면 몇 개 득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요거 지금 입으면 되겠네. 내가 이걸 왜 이런 옷이 있는지 몰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절마다 매번 신상 옷 살 생각 하지 마시고 옷장 정리하고 나서 결제 버튼을 누르시고 결제 버튼 누르시기 전에 일단은 내가 옷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고 코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코디 능력을 좀 키워라. 그럼 무슨 얘기야? 차라리 믹스를 잘해서 입는 게 낫다.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네. 야, 이 흰 위 옷도리에 이 색깔 바지를 입으니까 너무 이쁘네 라고 사지 말고 옷장문을 열고 그 색깔의 옷을 찾으세요. 있다니까. 보물찾기.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여태까지 얘기한 게 5가지예요. 네. 6번째죠. 문화 레저비입니다. 문화 레저비인데 네. 요거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월 소득의 15% 네. 이상을 쓰면 안 된다. 네. 요거 조금 수정을 좀 2024년도 버전으로 왜요? 인플레 때문에 그렇습니까? 10%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많다. 네, 다른 것들의 좀 물가도 감안해야 되고 문화 레저비라는 거를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예 거의 문화 레저비를 안 쓰면서도 문화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맞아요. 동네 도서관을 가서 도서관에서 하는 문화행사, 맞아요. 책을 보고 뭐 이런 분 동네 산책, 조깅, 자전거 이러면서 얼마든지 문화 레저를 하는데 그쵸? 굳이 문화 레저 비용에 돈을 써야 되느냐? 근데 안 쓸 수는 없겠죠. 내가 그러면 취미도 해야 되고 뭐 모두 배워야 되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옛날에는 혈압이 130에서 90까지가 정상이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도 바뀌지 않습니까? 학회를 하다 보면 아니다. 120에서 80으로 이제는 좀 더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의학에서. 네, 그렇죠. 저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다른 것들이 인플레가 심해지니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아끼자. 그래서 문화 레저비는 안 쓰면 제일 좋은데 안 쓰기가 어려운 게 왜냐면 MZ들 같은 경우 요즘 얘기하면은 문화 레저비 그러면 MZ들은 3가지가 기본으로 들어가잖아요. PT, 요가, 필라테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게 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 되도록 소비를 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PT, 요가, 필라테스 이런 거 포함하고 뭐 영화 보러 가는 거라든지 다 포함해서 다 포함이 돼야 되니까. 아까 그 얘기했던 OTT라든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맞아요.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월소득 10%는 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 요거는 그래서 우리 김경필 멘토님 영상 보시면서 옛날에 써주셨던 퍼센테이지랑 지금 다른데 이거는 이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우리 건강 지표도 시대에 따라서 혈압이나 당화혈색소 지수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당화혈색소 엄청 강조하시네요. 제가 당화혈색소가 지금 보더라인이라고 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거든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되는데. 근데 뭐 PT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돈을 쓰면서 아니 저는 PT는 안 하죠. 돈 쓰면 집에서 스쿼트하고 팔굽혀펴기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빠지지 않은 게 그 식비. 맞아요. 식생활비인데요. 이게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 요즘에 치킨값도 그렇고 뭐 국수 가격도 그렇고 배달비도 그렇고 안 오르는 게 없어서. 아까 문화레저비에서 5% 세이브한 거 여기다 얹으려고 세이브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올 때는 제가 식생활비 25%로 어떻게 해봐라 그랬는데 25%로 안 됩니다. 이제 30%는 써야 된다. 그러니까 식생활비는 30%. 물론 나는 그럼 월급이 150인데 그러면 30%면 뭐 50만 원으로 50만 원 45만 원으로 해결되냐? 이건 절대액이라는 건 있죠. 아무리 돈을 적게 벌어도 써야 되는 거는 있거든요. 이게 최저생계비가 대한민국의 그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발표한 최저생계비가 133만 원이거든요. 이 133만 원의 한 60%는 식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적게 써도 70만 원 정도는 안 쓸 수는 없어요. 이게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안 쓸 수 있긴 있겠지. 뭐 햇밥만 먹고 뭐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건 너무 이제 그렇죠. 건강에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이 식생활 비용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퍼센테이지로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500만 원 미만의 1인 가구를 기준으로 30% 이상에서 식생활비를 좀 해보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느냐. 팁을 드리자면 이 세상의 모든 돈에다가 다 이름표를 붙이면은 절약이 돼요. 무슨 얘기냐. 자, 30%가 100만 원이야. 그러면 나는 100만 원은 식생활비라고 이름표를 붙였죠. 그러면 이름표를 거기만 붙이지 말고 100만 원 안에서 장보기 예산 50, 외식 예산 30, 배달 예산 20 이렇게 이름표를 붙이는 거야. 근데 배달 예산 20 안에서도 치킨 예산 10만 원. 피자 예산 5만 원. 뭐 이렇게 또 이름을 붙이면은 완전 세분화해서요? 네, 세분화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나는 돈을 쓸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용이 극대화되는 거죠.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건 뭐야? 소비와 소비의 간격을 좀 되도록 멀리 하게 되면 효용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예산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내 지갑에 쿠폰이 한 5개 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 쿠폰 5개 중에 하나씩만 써야 한다라고 개념을 잡는 것도 맞아요. 괜찮겠네요. 치킨은 뭐 딱 한 번. 그렇죠. 뭐 피자도 한 2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치킨은 어떤 브랜드의 치킨입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맛있다고 생각하는 뭐 짭조름한 거 애들 좋아하는. 그러니까 제 중심으로는 선택을 거의 이제 못 해요. 그렇죠. 애들 중심으로 저는 가는 어떤 거죠. 치킨 제일 좋아해요? 제가 제일 맛있게 먹는 치킨 뭘까요? 정말 후라이드 좋아하실 것 같은데. 프라이드. 제일 싸서. 되게 비슷한데. 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치킨이 네. 한참 동안 안 먹었다 먹는 치킨. 이게 제일 맛있어요. 치킨 시킨 지가 한참 왜냐면 내 치킨 예산이 있으니까. 네네네. 지금은 솔직히 없어요. 이게 제가 몇 년 전에는 이 치킨 예산을 진짜 만들어서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뭐 안 하고는 있는데 네. 치킨 예산 안에서 먹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 먹지는 못하고 있다가 시켜서 오랜만에. 먹는 치킨. 요런 치킨이 굉장히 맛있다. 그래서 식생활비는 이렇게 이름표를 낮추고 대신에 5% 증액을 해서 네. 30% 이내로 좀 해보자. 이거는 근데 이 인플레이션 시대 어쩔 수 없이 없습니다. 식생활 비용은 25에서 30%로. 여러분들이 이거 식생활비를 늘렸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여러분 무조건 식생활비를 늘린다고 또 식사 퀄리티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기름진 거 이런 거 먹으면 건강에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빠질 수가 없는 게 주거비인데요. 주거비용. 근데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컨트롤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요? 주거비는. 맞아요. 주거비용은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15%라고 말씀드렸죠. 네. 본인 소득의 15% 이상이 월세나 전세감 대출 이자로 나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회사 생활하고 와서 집에서 엔잡을 못해. 피곤해.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돈 번 거에 15%가 그냥 주거비용으로 나간다. 그러면 속이 쓰릴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회사로부터 멀리 벗어나야죠. 먼 곳으로 이사해 가야지. 그죠? 근데 우리 회사가 네. 예를 여의도다, 네. 강남이다, 판교다 이러면 회사에서 직주 근접을 회사로 가깝게 가겠다고 직주 근접을 실천을 하는 순간 나는 주거 비용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도심지로 가서 더 비싸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좀 멀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멀리 가서 좀 싼 데 가서 사는 것도 괜찮다.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좀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코로나 때 안 힘든 분이 없지만 저는 이제 주로 강의를 좀 많이 하는데 강의 자체가 많이 좀 끊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 서울에 있는 집이 있는데 자가가 요거를 월세를 주고 몸테크를 하자. 그래서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를 갔어요. 네. 얘가 사무실이 역삼역인데 사무실에서 집까지 거리가 3.3km밖에 안 돼. 근데 이사를 딱 가니까 33km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10배가 돼요? 딱 정확하게 10배더라고. 그래 시간이 25분 정도 걸려서 출근하던 거를 지금 그러니까 도어투도어로 1시간 15분이 걸리는 거야. 대중교통으로 가면. 네. 근데 처음에는 힘들겠지 그랬는데 적응을 하니까 뭐가 좋냐면 버스 번호 4개짜리 경기도 버스를 타고 강남역까지 오거든요. 네. 버스 안에서 한 30분 정도 35분 있는데 그 시간이 참 좋아요. 이렇게 명상도 하고 다음 주에 어떤 영상 만들까 또 어떤 내용을 얘기해야 또 뭔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보는 분들이 좋을까. 그리고 이제 바깥 차창의 분위기 바깥을 보면서 명상을 하는 거죠. 네. 오늘 업무를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좀 관찰하면서 요즘은 저런 옷을 입는구나. 저런 가방이 요즘 유행인가 보구나. 젊은이들은 저런 패션이구나.
이게 너무 유심히 보면 또 안 됩니다. 또 너무 유심히 보면 또 의심받죠. 의심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심히 보는데 사실 계속 이제 좀 너무 적절하게 유심히 봐요. 창밖으로. 창밖으로. 그다음에 이제 차를 끌고 다니면 전혀 관찰을 못 하는데 강남역이나 테헤란로나 명동이라는 데 가게 되면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간판을 많이 보고 저는 간판을 되게 많이 봐요. 간판이요? 간판. 그리고 광고를 많이 봐요. 광고를 왜 많이 보냐면 광고가 자본주의 마케팅의 아주 최정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이 글씨체가 굵어지는지 얇아지는지 색감은 좀 어떻게 보면은 무채색이 많은지 뭐 아니 원색이 많은지 뭐 이런 거만 이걸 왜 보느냐면 이게 경기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예, 글씨가 굵어진다. 막 원색 쪽으로 바뀐다. 경기가 어렵다는 불황이라는 거죠. 불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다음에 지나가다가 파리바게뜨가 있으면 저 이렇게 봅니다. 빵을 살 때도 그냥 안 보고 아 저분이 사장님이구나. 나이가 50대쯤 돼 보이네. 여기 알바가 3명이네. 저 사람은 상 줄까 아니면 파타임일까? 저 사람들 인건비를 주면 여기서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평형이면 옆에 공인중개사에 물어보면 바로 월세 나오거든요. 알죠. 임대료 내고 본사에 50% 송금하고 얼마 팔아야 저 알바비 주고 얼마 가져갈까 뭐 이런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내가 출퇴근 거리가 1시간 정도가 확보가 되면 여러분과 1시간이 피곤한 1시간일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거고 이번 주 어떻게 살아야 될 거고 내가 지금 어떻게 뭘 해야 될 건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명상하고 소위 말하는 이런 어떤 시간 여러분 회사 가가지고 딱 앉아서 컴퓨터 앞에 이번 주에 한 주 어떻게 보낼 건지 명상하고 업무 시작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은 저는 무조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도어투도어로 50분, 55분은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50분, 55분보다 더 줄여서 그냥 눈곱 떼고 딱 나와가지고 오피스텔에서 건너니까 우리 회사다. 그러면 그분은 시간을 거의 하루에 한 2시간, 1시간 이렇게 세이브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세이브한 시간으로 여러분 뭐 하십니까? 글쎄 모르겠네. 세이브가 됐는지도 모르겠네. 세이브된 시간에 잔다, 쉰다.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세이브한 시간으로 지금 돈을 갖다 몇십만 원을 더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야박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출퇴근에 드는 시간도 비용이다.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뭐 재테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내가 직주근접을 했더니 제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왜 이렇게 직주근접을 비싼데 여의도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끝나고 나서 통번역 일을 좀 알바로 하고 있는데 너무 출퇴근 시간에 시간을 많이 뺏겨가지고 일단 조금 월세를 더 내더라도 가까이 와서 주말이나 이런 평일 저녁에 시간을 세이브해서 요 일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무조건 박수 쳐도 그런 거는 이유가 있는데 몰라요. 그냥 너무 난 먼 거는 짜증나 힘들어 쉬고 싶어 이래서 그냥 길바닥에다 돈을 몇십만 원을 더 뿌리겠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이끄는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직주 근접을 해서 시간을 세이브한 것도 결국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럼요. 왜 이유가 분명해야 돼. 이유가 있으면 돼요. 그냥 가까이 다니는 게 힘이 덜 든다. 이걸로는 안 된다. 편하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편한 만큼 쓰고 불편한 만큼 모이는 게 돈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돈이 없는 줄 아세요? 계속 편해서 그래 지금. 편한 만큼 쓰고 불편한 만큼 모여. 돈을 여러분보다 잘 모은 분은 무슨 뜻이냐? 그만큼 나를 자발적 고난의 고통의 시기로 밀어넣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통장에 그 사람들은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도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명언이네요. 편한 만큼 쓰고 불편한 만큼 모으게 된다. 이 해외여행도 한 번쯤 이제 플렉스를 하게 되는데 맞아요. 앞부분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모았으면 50만 원 정도 원. 그리고 2,000만 원 모았으면 100만 원 정도. 베트남 그러니까 갔다 오셔라. 베트남 한번 가도 된다. 맞아요. 이게 어느 선이랄 게 있을까요? 그냥 딱 제가 그냥 정해드릴게요. 이게 혈압이 120에서 80이 정상범위인 것처럼 이것도 정상범위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연소득의 5% 넘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연간이요? 연간. 자 그러면 여행 경비로 500만 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연봉 1억은 돼야 된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행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1년 365일 중에 며칠입니까? 며칠 안 되죠. 며칠 안 돼요. 예. 그 뭐 고작 해봐야 한 4, 5일, 뭐 6일 이래요. 그럼 365일 동안 땀 흘려서 번 돈을 4, 5, 6일 날 쓰는 거야. 근데 거기에 한 달 월급 이상을 태우겠다고요? 그거 나간 거 아닙니까 뭐?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해외고
에메랄드빛 바다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분이 나 10년 만에 처음 오는 거다. 그럼 난 인정. 아니잖아. 앞뒤로 지금 나간 거 출국 그거 보면 아닐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에펠타워 앞에서 사진 찍는 거 한국인들 쭉 줄 서 있는 사람들 중에 1억 정도 모으고 나서 내가 진짜 그동안 나한테 고생해가지고 나한테 보상했다 온 사람은 너무 기쁘겠지만 그냥 냅다 카드 긁고 가가지고 먼저 그러고 있는 분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쵸. 소득의 5%를 넘어간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고 그 여행이 즐거울 리가 없어요. 만약에 진짜 지금 내가 월급이 300~400인데 한 달치 월급보다 훨씬 더 되는 경비를 태워갖고 해외여행을 왔다? 만약에 즐거우시다고요? 여러분 그게 진짜 즐겁다 그러면은 조금 더 생각을 좀 곱씹어서 해보시면 진짜 그게 즐거우려면 저는 어떤 분은 제가 5%도 어떤 분은 많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월급이 400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200만 원 정도만 20만 원씩 모아서 200만 원 정도 이상 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인데 200만 원이면요. 베트남 한 2번 갔다 올 수 있어요. 그죠. 제주도도 한 2번 갔다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 여행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여행 뭐 평생 뭐 몇 번씩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친누님이 독일에 80년대부터 가가지고 지금 이제 독일 사람이 됐죠. 독일 분하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니까 뭐 지금 한국말을 잘 못할 정도로 이제 거의 독일 사람이 됐는데 뭐 한 5년, 6년, 7년 만에 한 번씩 오거든요, 한국에. 나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저는 제가 여태까지는 돈이 없어서 못 갔고 그 몇 년 전부터는 뭐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고 굳이 지금 최근에는 뭐 스케줄을 3박 5일도 못 빼고 있는데 뭐 진짜 그럼 나중에 여유가 되면 가고 싶냐?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10시간씩 시간을 들여서 열몇 시간이죠. 10시간도 아니지. 더 타고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뭐 멋있고 좋다는 건 나도 알아. 왜냐면 저도 다시 갈지도나 톡파운 25시 보거든요. 멋있을 거라는 건 알아. 그리고 요즘 보면 유튜브에 그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의 천장 이거 4K로 이거 다 나오거든요. 봤는데 진짜 감동의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답더라고. 근데 감동의 눈물이 나고 아름다우니까 나 진짜 보러 가야지가 아니라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4K로 보면 거의 실물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나는 감동인 것도 알겠고 다 알겠고 우리 친구들은 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막 얘기를 해 자랑을 하는데 그래 난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굳이 뭐 또 내가 그러면 거길 또 가야 되잖아. 내가 뭐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가지고 또 가. 뭐 2번 봐 그걸. 그래서 그냥 내가 안 갈게. 그냥. 여기서 드는 고민이 그겁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뭐 그냥 객추를 해가지고 애인이랑 갈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는 사람들 3인, 4인 가족, 맞아요. 5인 가족일 경우에는 이게 한번 여행 가는데 월급의 5% 이하를 모아가지고 연봉의 5% 이하로 가기가 힘들거든요. 힘들죠. 그러니까 5% 세이브를 잘해야 되는 거죠. 이 원칙은 이 5%가 그 가구 구성원들 소득 없는데 다 5%가 아니고 이 5% 안에서 계획을 태워서 가야 되니까 결국 몇 년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로마인 이야기 읽고 이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덜커덕 갔다 오면 네네네.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900조가 넘잖아요. 네네.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거잖아요, 결국은. 물론 뭐 이제 주택이 많이 차지하기는 물론 하는데. 주택이 많이 차지하지만 이렇게 기형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금리가 높은데도 이 가계부채가 줄질 않잖아요. 그 줄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버는 것보다 더 쓴다는 거거든. 버는 것보다 왜 더 쓰겠어요? 버는 것보다 더 써왔기 때문에 줄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거를 안 고치고 우리 집안의 경제에 발전이 있겠느냐? 없죠. 저 같은 사람이라도 좀 악플이 달리든 뭐 욕을 먹든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안 돼요, 이거. 이거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제가 이제 저희 독일 누님을 얘기했잖아요. 저희 독일 누님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저한테. 그 조카가 지금 그 BOA라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다니는데 연봉이 30만 유로래나 뭐 하여튼 얼마래? 30만 유로 30만 유로인가? 한 100만 유로. 연봉이 일단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3억 후반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92년생인데 요번에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아직 차가 없어요. 프랑크푸르트에 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거든. 왜 차 안 사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뭐 트램도 다니고 굉장히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데 굳이 차를 살 이유가 없는데 이제 애가 생겼으니까 조금 요즘 이제 생각은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차 살 거냐? 한국은 말이야 너 정도 벌면 다 벤츠 탄다. 그랬더니 3억 이상인데. 뭐냐면 자기는 지금 생각하는 게 골프래요. 골프가 거기가 가장
그렇죠. 유럽은 다 작은 차 타니까. 유럽인데 벤츠 안 타냐? BMW 안 타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벤츠 BMW는 독일 사람들 중에서 탄다 그러면 법인 아니면 사장 아니면 엄청 부자거나만 타고 일반인들은 잘 안 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벤츠가 우리나라에도 많다던데. 예. 더 많죠. 우리 누님이 한번 왔는데 서울 시내 벤츠 BMW 보고 가장 놀란 게 왜 이렇게 벤츠 BMW 많냐는 거야. 여기 독일 아니냐고. 그랬더니 한국이 잘 살아 옛날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대충 얼버무려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건 이거야. 그 랜드로버 많이 다니는 걸 또 신기해하더라고요. 아니 저거는 오프로드 차인데 왜 이렇게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다녀? 그래서 그게 저 한국 사람들이 캠핑을 많이 다녀. 이거 제가 진땀이 났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 뭐 그게 성향일 수는 있는데 좀 과하다. 라는 이야기죠. 사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식 트럭, 뭐 짐도 싣고 농사 많이 짓고 하는 거 좋은데 우리나라 이제 서울에서 미국식 트럭.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다는 거야. 저 왜 이렇게 저렇게 그 랜드로버 오프로드 차가 많이 다니는지. 바퀴 이따시만한 거 막. 그런 거 다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명함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를 자기 자신의 명함으로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를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 중요하시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를 보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은 좀 내가 조금 저 사람한테 더 어필하기 위해서 일부러 또 더 좋은 외제차를 타기도 하시고 이러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내가 뭐 벤츠 타는지 BMW 타는지 뭐 주차장까지 배웅을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차 키를 좋은 걸 사라.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 보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지갑 놓고 차 키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요즘. 왜냐면 막 이게 주머니 뿔룩 나오는 거 답답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볼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벤츠네. 그러면 되지. 그걸 뭐 굳이 주차장까지 나와서 저 사람 벤츠 타네 이렇게 확인 안 할 텐데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자동차 얘기 나와서 말인데 요것도 그 소득 몇 개월치 요게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바뀐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BMI 지수라 그래서 블러프 매스 인덱스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블러핑. 블러프 그러니까 허세 지수. 블러프 매스 인덱스라고 해서 허세 지수. 저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는지를 보면은 저 사람의 허세 지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기 소득의 6개월치 정도 차를 타는 게 허세 지수 1이에요. 1. 근데 1.5까지는 내가 정상으로 봐주겠다. 그게 9개월치죠. 자기 월급에 500만 원 월급을 타는 분인데 9개월치면 4,500만 원짜리 차를 타요. 거기까지도 물론 과잉이긴 한데 워낙 우리나라 사회가 비싼 차를 타니 그럼 4,500까지는 인정. 거기까지는 정상인데 1.5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자기 월 소득의 9개월치 이상 되는 차를 탄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고도 허세다. 12달치 이상을 탄다 그러면 그거는 초고도 허세다. 초고도 비만처럼. 초고도 허세. 그러니까 제가 왜 6개월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원래는 6개월이 정상인 거예요. 6개월. 근데 9개월까지는 그냥 정상으로 봐주는데 6개월이 원래 정상이다. 6개월인 이유가 있습니다. 6개월치 차를 타야 자기 월 소득에서 교통비가 7% 이내 이상 안 나가요. 근데 자기 소득의 6개월 이상 왜냐하면 차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정확한 게 차량 가격에 1.5%의 유지비가 들고 1.5%의 감가가 돼서 차량 가격의 3%가 매년 소비가 되는 겁니다. 연간으로요. 그러면 여러분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지금 제네시스 GV70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좀 낮은 트립으로. 그거 사잖아요. 한 달에 150만 원 쓰시는 거예요. 물론 유지비 자체가 150은 안 들어가지만 감가까지 따지면 150을 소비하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월급 500인데 그래도 내가 월급 500이면 그냥 제네시스 GV70 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5천만 원짜리 딱 차를 사는 순간 난 월급이 350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도? 그럼 그냥 하세요 그러면. 350만 원. 월급 500이라고 탁 어깨 힘을 줬는데 그냥 그날부로 그 차 뽑으면 350이 되는 거야. 월급. 그러니까 연 150이 아니라 월 150씩. 150이에요. 월 150. 살벌하네.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살벌해요. 살벌하죠. 이거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라는 게 돈 잡아먹는 귀신인데 얼마나 많은 돈을 보험료 나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통행료 나가죠. 통행료 없는 데로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거든. 그다음에 뭐가 나요? 주유비 나가죠. 그렇죠. 주차비 나가죠. 주차비 그죠. 세차비 나가죠. 수리비 나가죠. 대리비 나가죠. 발렛비 나가죠. 엄청 많네. 여기다가 또 이것만큼 세금 있잖아. 세금.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범칙금 날라와요. 가끔 한 번씩. 가끔 한 번. 내줘야 돼 그런 것도 좀. 여러분 이거 따지면 차라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여기서 주거 비용하고 차가 뭐가 문제냐?
질러 놓으면은 어떻게 수습이 안 되네. 그러니까 댓글에 보면은 멘토님 말 너무 공감은 되는데 이미 샀어요. 너 이미 저는 이사를 가버렸어요. 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2년에 한 번 계약 기간이 돌아옵니다. 집은 네네네. 이사 가면 되는 거야. 싼 집으로. 그 다음에 차 있지 않습니까? 요즘 부쩍 광고가 많이 나오는 게 K카, 헤이딜러 이거 자꾸 나오잖아. 네네. 여러분들 차 번호판만 입력하면 내 차 시세 나오잖아요. 그거 왜 광고하겠어? 빨리 팔으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팔면 돼요. 그거 뭐 어려워요. 야, 근데 이제 팔아도 된다. 그리고 항상 강조해 주시는 게 월급 400 이하 자차 금지. 자차 금지. 그거는 어떻게 변동 없습니까? 이건 변화 없습니다. 400만 원 넘어야 400만 원 넘는다고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 사도 되는데 죽어도 꼭 사야 되겠다면 400만 원이 넘은 다음에 사라는 거고 네. 지방에 있는 분들 이 말 들으면 또 굉장히 흥분하시는데 400이 안 되지만 여기는 대중교통이 없다. 막 그냥 무슨 버스가 막 50분에 한 대 온다. 막 그러면서 막 핏대를 세우시면서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럼 뭐 400 뭐 사야지 뭐. 근데 차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네시스 GV70이야. 아니 무슨 제네시스 GV70이 교통수단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거 교통수단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교통수단 아니죠. 플렉스 수단인가요? 그렇죠. 그건 플렉스 수단이죠. 교통수단이 오늘 아니죠. 알았네. 제네시스 BMW 벤츠가 이동수단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과시용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차키를 사라는 거예요. 차키를 벤츠로 사요. 그럼 되잖아. 야 이거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이동수단은 저거 비싼 거 있잖아요. 그 1억 5천짜리 그 한 칸에 1억 5천짜리 그 지하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버스 요즘 전기차 뭐 이런 거 그런 거 타고 다니면 되지. 그렇죠. 버스가 이제 몇 억하죠. 몇 억하죠. 근데 그런 거 좀 공유할 수 있는. 저는 버스 타면 이게 차량 가격이 2억이라고 들었는데 여기에 70명이 타면 이걸 2,800원씩 해서 몇 번을 돌려야 이거 원금을 뽑을까 몇 년 동안 뭐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출퇴근 시간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무슨 물방울 터트리거나 뭘 꼭 봐야 되는 건 아니고 명상과 뭔가 이런 어떤 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 통찰을 좀 하시면은 상당히 그 시간이 좋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 오늘 이 시간이 더 의미 있었던 건 뭐냐면 그냥 그 당장 버려야 할 10가지 소비 습관을 리마인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AS가 돼서 더 좋네요. AS, 보안. 약간 이제 인플레이션도 반영을 하는 거고 시대상도 반영을 시대상도 하고. 반영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뼈를 몇 대 좀 맞았고 명언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해서 언제든지 또 여러분들 그 돈줄 나고 싶다면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그래서 김경필 멘토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